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감염병 사태가 길게 이어지면서 경제적 여파로 또 우울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몸의 건강, 마음의 건강,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이 삼중고는 높은 자살률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서 이 코로나 시대에 자살률 증가에 대비하고 또 예방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낸 데는 다 이유가 있죠. 오늘이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캠페인 행사들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하나 소개해드리면은 SNS를 중심으로 진행 중인 군산시의 괜찮니 챌린지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이 중앙자살예방센터가 진행한 적이 있는 그런 캠페인인데요. 힘든 사람에게 혹은 큰 문제 없이 괜찮아 보이는 사람에게라도 괜찮냐고 글자나 목소리로 물어봐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짧지만 따뜻한 한마디 말, 누군가 내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작은 신호는 어둠으로 향하던 사람의 발끝을 삶의 편으로 이렇게 되돌리게 하기도 하지요. 누군가는 울고 또 누군가는 울지 않고 버티고 있지만 다들 힘든 시기라는 걸 누가 모를까요?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9월 10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프로그램 만들어갑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어요. 오영찬님, 아카세이즈님, 남기숙님, 글쌤 말쌤님, 김진희님, 이지영님, 황영자님, 카르마극봉님, 네,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셨고요. 유튜브로도 이종희님, 네, 이대학님 이렇게 들어와 주셨네요. 한 700여 분 지금 들어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뉴스픽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뉴스는 어제 이제 많이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윤영찬 의원이 카카오 관련 문자 메시지를 이렇게 보낸 것이 지금 후폭풍이 커지고 있는데, 일단 어제 사과는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공세에도 만만치 않은 것 같고요. 어떤 사건이었는지, 사과 내용은 그러면 무엇이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죠. 전혜연 평론가께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요즘 사실 언론이 쓰는 카메라가 굉장히 성능이 좋습니다. 그래서 국회 네. 본회의장에 앉아있는 의원들이 연설을 들으면서 살짝 휴대전화로 뉴스를 검색하기도 하고 사진을 보기도 하고. 예, 그렇죠. 그래서 예. 의원들이 사실은 뭐 부적절한 사진을 봤다. 혹은 뭐 문자가 공개돼서 굉장히 뭐 좀 어려웠던 의원들도 있는데, 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의원들이 듣고 있었는데요. 윤영찬 의원이 휴대전화로 보좌진과 오가는 내용, 문자 내용이 카메라에 포착됐는데, 네. 이 내용이 좀 상당히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이제 여야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 관련 기사가 포털 사이트에 이렇게 게시가 됩니다. 그렇죠. 윤영찬 의원이 했던 내용을 좀 종합을 해보면, 그 주호영 원내대표,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관련 기사가 가장 앞에 보이는 메인 화면에 딱 떴는데, 네. 그것과 관련해서 이거를 카카오에 강력히 항의해달라 보좌진에게 얘기를 했고요. 카카오 너무하다, 들어오라고 해라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오라고 하라는 것은 카카오 관계자가 국회로 들어와라, 나에게 와라, 이제 보통 이런 의미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야당에서는 이거 포털 길들이기 아니냐, 더군다나 윤영찬 의원이 속한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네. IT 기업 관련된 상임이거든요. 담당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야당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과방위에서 사퇴해야 된다, 뭐 조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윤영찬 의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사과 내용을 보면은 아마 여야 원내대표 연설, 대표가 하는 경우도 있고 원내대표가 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이제 비대위 체제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원내대표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야의 연설의 포털 노출 과정에서 형평성의 의문을 가졌다. 그리고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객관성, 공정성에 대해서 어쨌든 뭐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다라는 취지인데 네. 그러나 앞으로 뭐 행동의 무게를 새기겠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낙연 대표도 이 상황에 대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엄중주의, 엄중주의를 줬고요. 네.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언행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주의할 것을 또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뉴스가 포털에서 앞에 나오는 경우 뭐 AI가 한다 뭐 이렇게 그 전부터도 많이 논의가 됐었던 얘기였던 것 같긴 한데 자, 두 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엄중낙연 또 얘기하지만 이낙연 대표도 국민의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다. 엄중한 주의를 요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제 2015년에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2015년 10월에 당시 지금 윤영찬 의원이 네이버 대외 담당 이사로 있었습니다. 네. 그때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의 여당이 어디였냐. 지금의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거든요. 네. 당시 새누리당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어떤 얘기를 했냐.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기사 배열이 편파적이다. 당시 여당이 네. 이런 문제 제기합니다. 그랬더니 윤영찬 당시 그 대외 담당 이사가 나와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털이 뉴스를 편향적으로 편집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한쪽 진영을 이제 먼저 많이 배열을 하면은 다른 쪽 진영이 이탈을 하기 때문에 포털은 시장이다. 정치 논리가 아닌 시장 논리에 따르는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네. 그때 중요한 얘기를 한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그 당시 언론중재위원회가 포털 기사 배치에 대해서 시정 공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당시 여당인 네. 새누리당이 발의를 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포털에 대한 기사 배열에 대해서 심의를 언론중재위원회 등 행정관청에서 하는 거는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저는 이것이 지금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정부가 여당이 잡든 야당이 잡든 언론이라는 것은 언론의 자유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민주주의의 공기와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권력이 외압을 간다든가 갑질을 한다든가 간섭을 한다는 거는 민주주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이 말을 한번 돌이켜봤으면 어떻겠는가 이 생각이 들고 한 마디 더 추가할 거는 포털은 그러면 어떤가. 네. 지금 포털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언론 기능을 실질적으로 강하게 하면서도 거기에 맞는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지금 어떤 기사 배열하는 데 있어가지고 AI가 하니까 네. 가치 중립적이야. 편향이 될 수 없어. 이것도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 왜냐하면 그 설계를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중립적으로 하고 있는지는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하는가. 네. 과연 권력이 아니라 제3의 기관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제가 대외 업무를 했던 사람으로서 이 참 사실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도 있고 솔직하게 드릴 말씀도 있는데 대외 협력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장 긴장하는 부분이 사실 국회에서 호출당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국회라는 기관이 워낙 중요한 기관이기도 하고 네. 국정감사라는 것이 워낙 이렇게 무겁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정감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이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어떤 의도와 간에 관련된 상임위에서 일하고 있는 국회의원 네. 그리고 또 현 정부에서 청와대 수석을 했던 인물이 어떤 관계자들에 대해서 호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업계로서는 상당한 압박으로 그렇죠. 느낄 수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의원실 입장에서는 소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상황을 봤을 땐 이건 소통이라기보다는 항의나 압박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요. 네. 그래서 여당이 이런 면은 굉장히 더 주의해야 된다고 보고 여당이 총선에서 압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주의해야 될 부분이 많죠. 왜냐하면 그렇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국민들은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야당이 똑같은 항의를 하는 것과 여당이 똑같은 항의를 하는 것이 정치인들은 같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낙연 대표도 더 엄중하게 주의를 준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AI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뭐 AI를 잘 알고 있는 이재용 전 다음 대표의 올린 글이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윤영찬 의원이 이런 행동을 한 것도 비판을 했지만 이 카카오라든가 이런 포털들이 AI가 중립적이라고 하는 것에서 반론을 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AI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을 만드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요. 알고리즘을 만드는 그 과정에서 A 기업의 인재상을 자동으로 검색하게 혹은 뭐 알고리즘에 따라서 나오게 한다. 근데 그 인재상이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냐는 거죠. 네. 거기 인재상에다가 만약에 키 170cm 이상, 여성, 뭐 A 대학 출신 만약 이렇게 입력이 된다면 이것은 가치 중립적이라고만은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필요하다라고 쓴소리를 한 것은 포털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내용을 또 국민들이 전혀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네. 언론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여론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거 기간에 자동 완성 기근 일부분 폐지하는 거 많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예를 들면 홍길동이라는 정치인을 치는데 위에 자동 검색어로 홍길동 뭐 강도죄 누군가가 계속 이걸 입력을 하면 뜨죠. 사실이 아니어도 뜬다는 연관 거죠. 검색어로. 그래서 포털이 예전에는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식이었지만 계속 논란이 돼서 일정 기간 동안 뜨지 않도록 하는 조치도 취했고 댓글도 어떻게 보면 포털이 아니 네티즌이 쓰는 걸 왜 우리한테 그래요라고 했지만 악성 댓글 피해가 너무 심해지다 보니 그렇죠. 일부 포털이 연예인 관련 기사에 아예 댓글이 달리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또 만들기도 했잖아요. 네. 그래서 포털도 이런 부분을 계기로 정치적 중립성이라든가 투명성을 좀 확보하는 방안은 많이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포털이 굉장히 권력화가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많은 국민들이 어떤 종이 신문보다는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 네. 즉 포털을 향해서 어떤 기사를 보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은 메인 화면에 뜬다든지 순위에 따라서 국민들의 여론이 또 형성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털이 과연 언론의 순기능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는 뭔가 장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2004년 9월에 신문법이 개정안이 이제 추진되었을 때 그 당시에는 포털이 신문법상 인터넷 언론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법안이 통과될 때 제외가 됐습니다. 당시는 이제 인터넷 매체들이 매우 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포털이 거의 공용화가 되어 있는데 이 포털이 정말 사실상의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한편에서는 언론의 자유와 편집의 독립성을 부여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이런 언론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거기에 또 합당한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되어 이런 있느냐도 장치들이 중요하네요.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네. 법적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언론으로 규제가 안 돼 있는 건가요? 지금 언론으로? 지금 뭐 사실 언론에 교정되는 모든 것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포털이라는 자체가 간문 어떤 장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하지 직접적으로 취재해서 기사를 생산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지만 사실 그것이 데스킹 기능이라고 볼 수도 데스킹 있죠. 기능이라고 할 수 있었고 예전에는 포털이 언론사가 넘긴 뭐 제목과 기사를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일부만 잘라서 넣는다라는 것도 굉장히 뭐 논란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언론계하고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포털이 직접 기사를 쓰지는 않더라도 워낙 많은 국민들이 이게 어느 언론사에서 나온 기사가 아니다. 뭐 네이버에서 봤다. 다음에서 봤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부분은 국회 차원에서도 좀 건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다음 뉴스로 또 가보겠습니다. 아동을 대상으로 이 잔혹한 성범죄를 저지른 걸 아마 다들 기억하실 조두순의 출소가 지금 100일도 남지 않았다는 거 뭐 그 전부터도 지금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흉악범이 출소한다는 이런 소식에 지금 재범 우려에 대한 그 걱정들이 많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우려들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법무부는 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인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이 이른바 조두순 사건은 우리나라가 아동 성폭행 사건을 다루는 방식, 형벌 그리고 이 이후에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의 문제점을 사실상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조두순 사건이라는 것은 이 범인의 이름이 조두순이고요. 그렇죠. 2008년에 초등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했었는데 굉장히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사건이죠.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벌써 12년이 흘렸어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벌써 12년이겠지만 피해자들이라던가 아동을 둔 부모 입장에서는 끔찍한 일일 수가 있다. 왜냐하면 사실 이런 범죄자들이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 조두순이 징역 12년을 모두 채우고 나와서 배우자의 집으로 가서 살 확률이 높은데요.
피해자의 집하고 한 1km도 안 떨어진 데 있다라고 하죠. 아. 그럼 피해자들 부모들이라든가 피해자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죠.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청원까지 국민청원까지 올라왔었는데 이 사람의 출소를 막아달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또 형을 다 산 사람을 그냥 무슨 계속 이유로 지금 또 다시? 예, 그러니까 이제 뭐 흉악범이 출소해서 피해자하고 가까이 살게 되니까 이제 출소를 막아달라.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청원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행법상 가능하지 않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지역을 모두 살았기 때문에 네. 뭐또 다른 범죄로 수사를 해서 다시 쭉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그렇죠.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자발찌가 어떻냐? 뭐 전자발찌 지금 차야 되는 것으로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전자발찌도 사실 여러 가지 허점이 지금 지적이 됐고 있기 때문에 네. 좀 실효성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법무부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조두순이 아마 집중적인 뭐 심리치료 이런 것을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그리고 특정 보호 관찰관을 전담관리용으로 지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국민들의 관심이 많은 사항이고 아동성범죄는 절대적으로 제도와 어른들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또 어떻게 진행될지가 관심사입니다. 예전에 아동 성폭행 부분의 양형 기준에 대해서 저희가 언급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 지금 형량 자체가 너무 낮은 거 아니냐 하는 지적들이 그 전부터 계속 있었고요. 지금 전자발찌 얘기도 해주셔서 이것도 그러면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어떤 조치들이 더 필요할지 두 분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가 왜 보도에서 전자발찌를 차고 여전히 범죄를 저지르는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예. 국민들이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이 전자발찌가 정말 실효성이 있는가 봤을 때 위치 확인만 가능한데 한 그 아파트 동에서 위치가 어느 아파트 몇 호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범죄를 저지른다면 미리 막지 못해요. 실제로 야간 외출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만 이것도 별로 실효성이 없거든요. 네. 전자발찌를 찬 이분들에 대해서 이제 보호 관찰을 해야 되는데 보호 관찰관이 매우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제로 실효성이 별로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보호 관찰관을 좀 늘리자 했는데 그것이 통과가 안 됐어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재범에 대한 고위험군이 192명이라고 하는데 법무부가 얘기하기를 예. 이 중에 한 24명만 1대1 감독을 받고 있다 그래요. 그만큼 보호관찰관이 부족하다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전자발찌가 만약에 문제라면 다른 어떤 유효한 방법이 없을까 예. 저도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왜냐하면 조두순 사건을 생각하면은 국민들이 다 분노하는 게 당시 정말 어린 8살 여아를 잔혹하게 성폭행을 한 이런 범죄인데 부모도 아니지만 가슴이 떨린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재범을 할 수도 있는 우려가 있는데 아까 말했듯이 청원이 같지만 일사부재리 때문에 그것도 네.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생각하기에 화학적 거세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해외에서 나오는 얘기죠. 지금 실제로 한국에서도 이제 화학적 하고 거세라는 있습니까? 성충동에 대한 약물 치료 방법인데 예. 2011년 7월에 도입이 돼서 지금 2019년 7월까지 47명이 이거를 집행을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들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재범률이 그래서, 낮다는 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평균 한 500만 원 이상의 치료 비용이 든다 그래요. 이걸 하려면 네. 그 비용 문제와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부작용 우려라든가 인권 침해 이런 것 때문에 치료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걸 좀 촘촘하게 해가지고 화학적 거세 이 요법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화학적 거세나 보완적인 방법도 필요하고요. 이제 전자발찌를 일단 시행했으니까 실효성을 더 높여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네. 팔찌, 전자 감독 제도는 그냥 어디에 있는지 확인만 해주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뭐 그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덕에 뭐 전자파가 나온다든가 그런 건 아니죠. 뭐 범죄 가능성을 CCTV처럼 보여준다든가 이런 건 네.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인력이 같이 들어가서 이 사람을 즉시 통제하거나 해야 되는데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뭐 관제센터라든가 보호관찰소에 있는 인원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발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력 지원 이런 것이 좀 같이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요. 저는 그 부분은 좀 더 촘촘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우리가 사실 너무너무 여러 번 다뤘습니다. 아동 성범죄 관련해서 통계를 볼 때마다 많은 국민들이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해자 45.5%가 집행유예를 비롯한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서도
다른 범죄도 물론 다 중요합니다만 이 성범죄, 특히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의 논의는 보다 신속하게 그리고 국민 여론을 반영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2017년 통계를 보니까 하루에 26명의 피해 아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매년 3,000명씩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어떤 처벌의 면에서 양형 기준 올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지금 그 김용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을 하나 냈는데 좀 특징이 있어요.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성폭행 범죄에 대해서 종신형을 선고하는 굉장히 강한 벌이죠. 이것은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겠다라는 그 정도로 강도가 높은 것이고 또 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청소년에게 상습 성범죄를 저지르면은 형을 50% 가중하자 이런 아창법 성법부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정말 어떤 아동이나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몫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인생이 바뀌게 될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어제 영화 아저씨 얘기를 했는데 많은 영화들이 본인의 어린 자녀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제도가 그것을 제대로 수사해주지 않았을 때 결국 부모들이 나서서 범죄자들을 처단하는 영화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거꾸로 돌아보면 대중들이 거기에 대한 분노가 크고 문제의식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영화처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럼요. 결국은 제도가 이것을 예방하는 쪽도 많이 강화가 돼야 되는 거고요. 수사도 많이 좀 강화돼야 됩니다. 예방과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예전에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이 됐다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도대체 이런 것을 어떻게 잘 교육을 해야 되지라는 문제가 늘 발생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과 관련된 부분은 아이들에게 교육을 할 때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일정 부분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 해주는 방식은 필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이 와서 어떻게 했을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친절하게 도와줘라 이렇게 가리키는데 요즘은 현장에서 이런 경우에는 절대 혼자 가지 말아라. 그렇죠. 뭐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하면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사실 교육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저도 딸아이가 초등학교 때 길을 가는데 누가 막 따라와서 놀라가지고 전화가 왔는데 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바깥에 있었으니까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도움을 요청받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집으로 성범죄자 알림 2가 오거든요. 그 고지서가 오는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약간 섬뜩하면서도 우리가 그 성범죄로 된 사람의 얼굴을 보지만은 우리가 그걸 본다고 해서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가.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또 음면까지만 나오지 상세한 정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근처에 살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두렵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성범죄자 알림이라는 게 좀 실용 가능성이나 활용 가능성 높이는 방안은 없을까 이런 고민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현실적인 부분에서 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짧게라도 좀 다뤄보죠. 요즘 뭐 식당 카페에 들어가시면은 앉아서 얘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 명부에 적고 바로 물건 사서 나오셔야 되는데 누구나 볼 수 있게 그냥 장부 형태로 이렇게 쓰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개인정보가 이게 노출이 되는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걱정을 해오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피해 사례가 나와가지고 저희가 보도가 돼서 관련 내용 좀 정리를 해보죠. 송 박사님께서. 네. 지난달 30일부터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잖아요. 그래서 규모가 큰 업소들은 QR코드 인식으로 이제 전자출입 명부를 사용하는데 대다수 음식점이나 카페들은가 제과점 가면은 아직까지 수기로 적고 그렇습니다. 있죠. 저도 많이 적었습니다. 그런데 적을 때마다 이거 좀 정보가 노출되는 거 아닌가라는 찜찜한 마음이 있었는데 역시나 지금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이제 여자분이 이제 고소를 한 부분이 뭐냐면 밤에 어떤 카페를 출입해서 이제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왔는데 바로 낯선 남자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번호로. 그러면서 외로워서 연락했다. 소주 한 잔 사주겠다. 이렇게 계속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화 연락처를 알았냐 그랬더니 이 코로나 명부를 봤다고 한 것이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이 남성의 태도가 들이댄 건 죄송한데 살다가 이렇게 또 그렇다고 경찰까지 가느냐. 대한민국 남자가 문자질 몇 번 했다고 상황을 이렇게 만드냐. 이렇게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소한 A씨가 경찰을 통해서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 어떻게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가 봤더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불안감 조성 요걸로만 고소를 할 수가 있고 개인정보보호법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나 직원이 악의적으로 취득했을 때만 적용이 되는 거라서 안 네. 된다. 그럼 성범죄 관련해서 고소할 수 없는가 했더니 성범죄 관련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거나 음란한 대화나 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이 왜 제보를 했느냐. 앞으로 이렇게 범죄의 개인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많을 텐데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고소를 했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그 개인정보 유출에 좀 민감한 분들은 또 허위로 또 작성하시는 분들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뭔가 좀 보완은 좀 필요해 보이네요. 일단은 QR코드 활용하는 방식을 좀 많이 권장을 하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외부인들이 보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 네. 방안이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업소에서 그게 좀 불편하고 뭐 잘 모르고 하니까 수기가 그렇죠. 제일 편하니까 하는 예. 것 같은데요. 만약 수기로 한다면 사실 이걸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관리를 해야 되고 4주 후에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이런 내용을 거의 모르고 그냥 작성하는 것에만 아마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보완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뭐 이렇게 식빵하러 살아가서 이거 쓸 때 이거 일부러 못 알아게 해야 되나 해서 글씨를 휘갈려 쓰면서도 또 글씨를 휘갈려 쓰면 나중에 방역당국에서 방역할 때 연락하지 못할 수 연락하지 있죠. 못할 수 있을까 늘 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을 관리하는 업주가 좀 책임감을 갖고 법적인 요건에 맞춰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이것까지 참 힘드네요. 지금 7922번님께서는 명부에 적는 볼펜 관리 걱정하신다. 그것도 좀 네, 닦는 거 본 적이 없다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뉴스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